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3차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과 전망에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과를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추대됐고, 앞서 당 전원회의에서는 홀로 단상에 앉아 위상이 한층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국가기관장 전격 교체도 이뤄지면서 김정은 정권 2기 출범을 알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전까지 처벌 조항은 한시적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현재 낙태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들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도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당분간 혼란이 예상돼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처음 입수했습니다. 기존의 영상과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건설업자 윤종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 최종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수입 금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의 수입 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일요일은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며 대극이 불안정해져 전국 곳곳에 비와 함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는 일요일 밤부터 그치겠지만 강풍은 월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해빙기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단독 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까지 모두 116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전망에 공감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박 3일 일정으로 백악관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맞이했습니다. 한미 정상 부부가 백악관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의 시작을 함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회담은 더 큰 합의의 과정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남북미 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서두르진 않겠다고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And it really is. It's just step by step. It's not going to go fast. I've been telling you that for a long time. If it goes fast, it's not going to be the proper deal. 두 정상은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필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파악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는데 미국 측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방안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7번째 정상회담은 부부간 회담에 이어 소규모 회담, 확대 회담 겸 업무 오찬까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4차 남북 정상회담,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톱다운 방식 비핵화 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양 정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만 밝혀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 당시 주한미군이 큰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언급을 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어서 감사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넉 달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마주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당시 주한 미군의 헬기가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덕분이라며 빗셀 틈 없는 공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빗셀 틈 없는 그런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상당한 양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n particular, all of that equipment that you're buying, we like that in the United States. We like that you buy our great equipment. So,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논의하는 동시에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영부인들이 집무실에 배석한 것도 친밀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동맹에 금이 갔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 대화에 나서게 될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 점도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FTA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체결에 대해 우리나라가 동맹의 책임을 다하는 사례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의 공감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화답해 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추대가 됐습니다. 주요 국가기관장도 전격 교체하며 정권 2기 출범을 알렸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우리의 총선격인 대의원 선거를 치른 뒤 처음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기수 변경과 함께 시작된 회의에선 가장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됐습니다. 김정은 정권 2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겁니다. 당초 국무위원장 대신 국가주석직이 신설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현행 국무위원회 체제가 유지됐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의 위상은 한층 올라갔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홀로 단상에 앉아 상무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주재했던 지난해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인사도 대폭 물갈이됐습니다. 헌법상 국가 수반인 고령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최룡의 노동당 부위원장이 물려받았고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줄곧 경제사령탑을 맡아온 박봉주 내각 총리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북한의 큰 통치구조 변경은 없는 가운데 김영남, 최태복 등 고령자가 물러나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개헌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2기 체제를 꾸리면서 자력갱생을 여러 차례 강조해 경제 건설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 의미를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1박 3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이었고 앞서 116시간, 사실 시간보다는 회담의 질이 중요하겠죠. 총평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회담? 네, 이제 그 하노이 이 합의 불발 이후에 네. 국내적으로 이제 한미 간에 굉장히 심각한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이런 우려도 나왔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회담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불발된 것이 이제 미국이 이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 굳건한 공조 체제를 강화를 하면서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불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과제도 남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빅딜, 스몰딜 사이에 상당히 융통성 있는 접근을 취해갈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하면서도 그럼 어디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제일 컸던 것이 이제 그러면 제재 문제하고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맞교환하는가에 대한 그 입장 차가 하노이에서 굉장히 컸거든요. 네. 이게 이번에 조종되는 데는 좀 시간상도 그렇고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진전이 좀 덜 됐다. 앞으로 이제 실무선에서 계속 논의가 돼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네.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협력하고 공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하고 얘기했던 부분도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놨고 대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아쉬웠던 점은 네.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가서 앞선 차두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득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고 그것의 핵심 내용은 일정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켰을 때 미국에서 제재를 일정하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절충안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미국에서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여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좀 풀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한미 정상이 만나서 이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수적이다 여기까지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의 브리핑도 한번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일단 정 실장 얘기에서 좀 눈에 띄는 건 문 대통령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말이 좀 먼저 눈에 띄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시기적으로 이게 좀 더 앞당겨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실무 협상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어떤 난항에 부딪혔을 때 그 보다 많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 정상들끼리 만나서 일단 길을 열고 네. 그 세부 사항을 이제 나머지 뭐 장관급이라든가 실무선에서 해결해 나가자라는 방식이거든요. 다만 이 톱다운 방식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요. 네. 이런 거예요. 톱다운 방식은 상대방하고 협상을 할 때 지금 주로 강조가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 조금 오해가 돼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다음에 네. 특히 뭐 의회라든가 이런 의견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기 만의 주관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걸 탑다운 방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책 결정 방식은 과거보다는 참모들 얘기에 상당히 의존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작년 하반기 이후로 특히 금년 1, 2월 이후로 이 백악관하고 국무부의 참모들의 이 전반적인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접근 방식이 수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유의를 앞으로 한미 공조에 굉장히 유의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북 정상회담 지금 뭐 과거 1차나 작년에 1차나 3차처럼 네. 서울하고 이제 평양을 오가는 작년처럼 이제 평양하고 판문점을 이제 며칠씩 오가는 이런 거보다는 2차 때처럼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판문점에서의 그냥 직접적으로 의제를 놓고 그날 당일날 하는 이런 회담이 오히려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북미 회담 결렬 이후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차 위원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오경섭 위원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일단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해나가기로 한 건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실무선에서는 제대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무선에서 의견 조율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정상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 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함으로써 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지금 톱다운 방식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이 정상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실무선에서 긴밀한 접촉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선에서 일정하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와 절충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정상회담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예. 당장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상회담까지 가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 그 역할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어떤 짐을 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4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네네.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겠는데 혹시 남북미가 다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6월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무 나간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정상회담에서 한 얘기, 네. 특히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는요. 우회적으로 지금 당장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하노이에서 내놓았던 방안에 비해서 융통성 있게 고려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재의 조기 해제는 현 상태로는 힘들다. 네. 이런 우리의 입장을 잘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을 하고 거기서 좀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달라. 지금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상당 부분 북한의 긍정적인 대답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게 미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타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남북미가 동시에 만난다라는 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하노이에서 미국이 얘기했던 빅딜을 거의 북한이 다 수용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조기에 나오기엔 조금 너무 앞에 나간 그런 기대 같아요. 자막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달려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그런 전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네. 네, 위원님은 어떠세요? 예, 남북미 정상회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어떤 입장을 끌어내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됐고 네. 그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어떤 큰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에서는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당장엔 남북이 먼저 만나는 게 가장 좀 현실적으로는 가장 전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자, 빅딜, 스몰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비핵화라는 빅딜을 논의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좀 이른바 스몰딜로 열려 있다는 점을 시사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좀 꼽히고 있던데 이 거래 부분, 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비핵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빅딜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 능력에 대한 해체 계획을 얘기를 하고 미국도 그동안 이제 누적적으로 계속 쌓여왔던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겁니다. 스몰 딜은 이거를 차근차근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빅딜, 스몰 딜로 나누기가 좀 힘든 게요. 북한이 하노이에서 한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의 비핵화는 스몰 딜 형식으로 하되 제재는 빅딜로 해제해달라고 한 네. 거거든요. 이거를 절충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미국도 이제 이런 여지는 보인 거죠. 우리가 하노이에서 하던 그대로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지는 않겠다. 만약에 북한이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스냅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여지는 줬다고 봐요. 그렇군요. 이 마침 또 폼페이오 장관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대북 제재 해제 여지를 둘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치면서 2차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사실은 미국이 최대 압박 기조를 보여왔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좀 톤이 달라졌어요. 네,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예, 폼페이오 장관이 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개성공단은 아직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잘라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또는 해제할 의사가 없다는 네. 걸 다시 한번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시킨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적기도 결국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적기라는 건 결국 앞으로 북한이 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보여주느냐, 취하느냐, 또는 그 신뢰성 있는 약속을 미국에게 최소한 해주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어떤 그 입장,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관건적인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적기는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적기는 얘기한 것처럼 하노이에서 얘기했던 그 북한이 그 주장들을 철회를 하고 네. 단계적인 어떤 그 제재 완화 해제에 동의를 해나갈 때, 그리고 상응하는 그 이 영변 플러스 알파의 조치를 취할 때 이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폼페이오 장관 발언 특히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그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여지를 네. 둘 수가 있다라는, 이거는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놓고 이게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한 얘기가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 볼튼도 갑자기 유연해진 반응을 보였잖아요. 네. 그거하고 맥이 같아요. 그래서 그 외신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지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그 앞에 substantial progress,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냐 물어봤더니 비자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유엔 제재 해제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 양자 차원에 하고 있던 여행 제한이라든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방문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지금 풀어줄 수도 있다. 미국 차원의 제재를 예, 말씀하시는 이 정도의 거죠? 그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자, 북한도 오늘 이 한미 정상회담을 유심히 봤을 텐데, 북한은 지금 머릿속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 지금 네. 그 북한이 공식적으로 지금 반응을 내놓은 건 없지만 현재까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 북한의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 표현은 자력갱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대북 제재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을 통해서 견디고 참아야 된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재를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또 대외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미국에게 지금 던지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비핵화를, 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미국도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완화를 수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변화가 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재 압박에 순응하지 않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으로 해석을 하시고, 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세대 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상임위원장 자리에 최룡해가 선임된 점, 그리고 지난번 대미 라인이 약진한 점 아니겠습니까? 네. 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미 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약진한 건 사실 최선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하노이의 그 결렬 원인이라는 것이 네. 어떤 이 김영철이라든가 리수용이라든가 최선희와 같은 이 실무 협상 라인에서 의사를 잘못 전달해서 이제 일어난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책을 할 바로 가능성이 김정은 아니다. 위원장의 의지를 고집을 하다가 결렬이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일종의 엘리트 간의 지배 연합입니다. 네. 이 최룡해도 그렇고요. 이 최선희도 그렇고 가계를 따져보면 이게 그 앞에 있던 김일성 주석 때부터 쭉 이 가계가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는 그런 형식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태는 젊어졌지만 이제 어느 정도 김일성 주석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을 지나면서 그 충성이 검증된 엘리트들을 특별히 속아서 뽑아내면서 자연스럽게 이 혈연이 관계가 돼 있는 그 다음 세대들도 교체해 나가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기반은 더 공고해 나가자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지금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북미 협상에 이른바 앞서 말씀드린 대미 라인의 약진을 통해서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상해 볼 수 있는? 예, 지금 이번 그 인선 중에서 이제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네. 국무위원회, 북한 이제 국무위원회가 있는데 이 국무위원회 위원이 우리로 얘기하면 장관급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11명인데 이 중에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던 사람이 4명입니다. 네. 거기에 리수용 국제부장, 그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제1부상, 외무성 제1부상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상에 굉장히 사활적으로 이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저 대미 라인에서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두드러진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사람이 최선희 부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또 한반도 정세에서 분수령을 맞은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또 태양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분석해봤는데 이번 회담에 대해서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고 다른 야당들 역시 대화의 불씨를 살렸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한국당은 뜬구름 잡는 회담이었다면서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 지원을 위해 호남 지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의 접점을 찾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완전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은 제재 완화를 비롯해서 북미 관계가 다시 발전돼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도착 상태였던 북핵 협상의 동력을 재가동시킨 계기를 만들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한미 공조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호 원내대표 모두 알맹이 없이 뜬구름 잡는 회담일 뿐이었다며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뜬구름 정상회담, 밑자락 깔기 위한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에 대해서 또 북한 바라보기 외교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포석일 뿐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주식거래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의 지원에 힘입은 청와대와 여당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겁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니까 이미선 후보자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줄 테니 각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는 포기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내부 미공개 정보나 작전 세력과의 무슨 정보 제공을 받지 않고는 신이 아닌 이상 이런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 후보자가 계속 버틸 경우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는 물론 검찰에 고발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잇따른 의혹에 곤혹스러워하던 청와대와 여당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며 사실상 임명 강행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주식 거래 자체 불법적인 거나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됐어요.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고 그다음에 주식이 올라가면 팔고 그건 일반적인 주식 거래의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도 직접 방송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의혹 해명에 나섰습니다. 투자할 게 주식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주식을 투자하게 된 것인데 그게 왜 잘못이라고 하는지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제가 내부자 정보나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한 것은 아니고. 이 후보자의 주식 매각 이후 정의당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데스노트에서 이름을 지웠고 청문회에서 날선 비판에 나섰던 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이제 너그럽게 봐주자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임명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박영선, 김현철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 역시 그대로 임명될 경우 대치 정국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 별장에서 성접대받는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영상에는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노래를 부르며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하는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윤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일부 담겨 있습니다. 앞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해당 영상을 2013년 5월에 입수해 검찰에 넘겼고 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해 별도의 감정 없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파일에 기록된 제작 시점은 2012년 10월 8일로 윤 씨 휴대전화에서 PC로 옮겨진 뒤 CD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사이가 틀어지자 협박용으로 동영상 CD를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선정성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고화질 원본을 성접대의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을 강제 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이를 가로막았고 김 전 차관은 수사 와중에 등산까지 다녔습니다. 또 윤중천 씨 성범죄에 동원된 여성도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홍성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영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등장하는 여성. 원본에도 얼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원본 앞부분, 뚜렷하게 찍힌 가구와 벽지를 보면 윤중천 씨 별장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현직 검사장이 건설업자 별장에서 노래 부르고 성관계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무엇을 해줬을까? 대가성을 의심해 뇌물 혐의 수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체포는 물론이고 출국 금지, 통신 조회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한 겁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던 2013년 5월, 김 전 차관은 정작 관악산 등산까지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안 주면 감히 김학의를 우리가 손댈 수 있어요? 출국 금지도 그때 당시에 다 시작되고 그랬었는데. 아예 그 손도 못해. 김학의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영장도 다 시작됐었어요. 특히 YTN 취재 결과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씨 성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모두 24명. 이 가운데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여성은 5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강제성에만 주목해 3명을 성폭행 피해자로 적시했고 이 중 1명은 무고 혐의로 최근 김 전 차관에게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 5명은 모두 윤 씨가 마련한 자리에 갔다가 김 전 차관을 알게 됐고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좀 더 의지만 있었다면 추가 수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도 다르게 완전 반대의 결론을 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한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는지 경찰과 검찰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외면했고 결국 김 전 차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정황도 나왔습니다. 당시 윤중천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뒤
자신이 김학의 전 차관을 감싸줬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 씨가 다른 유력 인사의 성범죄 동영상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 강간 혐의를 재수사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상대 여성을 아예 모른다고, 윤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윤 씨가 밖에서 한 말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김 전 차관을 감싸줬다며 진실을 덮었다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 겁니다. 다 자기가 감싸가지고서 자기만 잠깐 구치소에 있다 나왔다. 내가 얼만큼 그 신의가 있는 사람인지 아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안다고는 얘기해요? 김학의. 아니요, 그거는 유튜브 나와 있는 거니까. 부인하진 않아요? 그거 부인하진 않고. 윤 씨는 과거에도 동영상을 직접 찍었다는 발언을 주변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소문이 돌던 2013년 초, 윤 씨는 김 전 차관의 지인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 동영상을 서로 찍어주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씨 별장에 드나든 다수의 사람과 여성들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 이외에 제2의 동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남자끼리 놀면서 친구들끼리, 예? 뭐 이래 뭐 찍고 뭐 이런, 나 그런 기억은 있어. 내가 그 전에 한 뭐 10년 전에 더 젊었을 때는 뭐 서로, 응? 그런데 그건 난 뭔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YTN 취재 결과 윤 씨가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들이밀며 협박한 유력 인사는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2012년 말 김 전 차관이 나오는 동영상 CD를 손에 넣었던 폭력 조직원 출신 박모 씨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른 동영상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김 전 차관 뇌물 혐의 이외에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수사단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YTN 보도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며 해당 보도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임한 지 2달도 안 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해경에 소환됐습니다. 해경은 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차에서 내려 해경 청사로 들어옵니다. 수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소환된 겁니다. 심경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충분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 그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전남 지역 수협 조합장 6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식 선거 기간을 2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또 선거 기간엔 조합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92명의 전국 조합장 가운데 모두 14명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영하던 수산물 공급업체 직원들을 시켜 천여 차례에 걸쳐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임 회장은 92표 가운데 52표를 얻어 25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앞서 해경은 선거 직후 임 회장이 운영했던 수산물 공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혐의는 없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어느 3명 다 금품을 많이 썼다는 이런 이제 풍문이 엄청나게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해경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조합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낙선인 1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마스크를 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법정으로 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보수단체의 자금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은 앞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신설된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업무 범위에 정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로 규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있던 정무수석과 소통비서관 등을 통해 조직적 범행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보수 시민단체를 도구로 이용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중간 관리자인 조 전 수석을 통해 실무자에게 전달되고 집행됐는데 몰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유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나머지 7명도 대부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 포함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아 추가로 형량을 올리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직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처음 나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에서 납품 원가 문제 등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회계 장부상 줄여달라고 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분식 회계를 지시했을 때 남는 자금은 비자금으로 조성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WTO 상소심 판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후쿠시마현 인근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먼저 WTO 상소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이고 부당한 무역 제한이라는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핵심 쟁점에서 우리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 일본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은 세슘 등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WTO가 우리 손을 들어줬지만 2차 분쟁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잠정조치 조항에 위반되는지 일본이 제소하지 않았는데도 1심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1심이 이를 관련 조항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일본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쟁점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잠정 조치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것이 잠정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정 조치를 뒷받침할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따라서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 조사와 방사능 위험성 평가 등 관련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WTO의 경우 2심이 최종심으로 1심 결과가 쉽게 뒤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심에서 이긴 터라 내심 마음을 놓고 있던 일본 정부. 이번 WTO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도쿄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WTO의 최종 판단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我が国の主張が認められなかっ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일본의 손을 들어준 1심 결과를 이번에 일부 인정한 부분을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韓国に対して規制措置全体の撤廃を求めていくという立場に変わりはなく 잠옷 냉정해 보이는 공식 대응과 달리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빨리 정보를 수집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로 이런 상황을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단을 일본 정부의 역전패로 냉정하게 규정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뒤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こういった日本政府としてこの上級委員会に向けた準備というのは十分だったでしょうか。 WTO의 최종 판단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그간의 일본 정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승소를 발판으로 삼아 후쿠시마산 수출에 탄력을 붙이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에 승소하면 그 결과를 들이밀며 다른 20여 개의 수입 규제 국가나 지역을 압박할 셈이었는데 패소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치러질 2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후반기 통일지방선거, 이어 참의원 선거까지 줄줄이 앞둔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번 패소가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다음 달 초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넉 달 정도 더 연장됩니다. 대신에 인하폭을 절반가량 줄이기로 해 기름값이 지금보다는 다소 올라갈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푼이라도 싼 기름을 넣기 위해 운전자들은 셀프 주유소를 찾곤 합니다. 알뜰한 운전자들에겐 그동안 기름값을 낮추는 데 한몫했던 유류세 인하의 연장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차로 영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부담되는 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뭐 더 저희한테는 뭐 이득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달 동안 시행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넉 달가량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15%였던 인하율이 절반 수준인 7%로 축소됐습니다. 깎아주는 폭을 줄였기 때문에 다음 달 7일부터 기름값이 지금보다 다소 오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1,300원대 후반이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400원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렇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유류세 인하를 완전히 폐지했을 때보다는 가격 상승폭이 적은 건 분명합니다. 이번 단계적 환원 방안은 국내외 유가 동향,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유류세 부담은 6천억 원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9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점에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이번 휴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화려한 벚꽃은 이번 주말이 감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야말로 벚꽃 엔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만발한 벚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눈송이처럼 피어난 새하얀 벚꽃은 산책길 좌우로 터널을 이루며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시민들은 이 순간을 놓칠세라 사진기에 추억을 담습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변덕스러워서 춥고 그랬는데 꽃 구경하기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꽃도 지금 되게 예쁘게 많이 펴서. 하지만 벚꽃은 이번 주말이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일요일에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전국적으로 비와 함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센 비와 초속 17m가 넘는 강풍에 벚꽃잎이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져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해안과 강원 산지에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2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많겠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는 일요일 밤부터 그치겠지만 강풍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겠다며 해빙기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내린 3.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한데.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의 저녁이 있는 뉴스가 아닌 뉴스가 있는 저녁. 다시 한번. 저의 강점이요? 외모? 제 특기요? 눈 한번 돌려봐요? 기자로서의 36년이 녹아 스며든 그런 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배님, 스튜디오 여기 아닌데요? 네, 이렇게 영상에 나왔듯이 YTN의 신입 앵커가 오셨습니다. 신입인데 기자 경력이 무려 36년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뉴스 준비하면서 리허설 하시는 거 뵀는데 리허설 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라디오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가끔씩 텔레비전 출연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규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뉴스 출연도 그러면 처음이신 건가요? 정규 방송 뉴스 프로그램 출연은 33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33년 만에 이렇게 뉴스 전문 채널에 그렇습니다. 출연도 하게 되셨는데 왜냐하면 주인공을 취재만 했지 주인공이 돼본 적은 사실 별로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외국 프로그램이 갑자기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뉴스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때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또 첫 방문을 하셨는데 또 앵커로서도 역할을 하게 되셨습니다. 변상욱 앵커에게 혹시 YTN이란 어떤 곳일까요? 아픈 손가락? 왜냐하면 YTN이 민주 언론을 위해서 처음 이제 싸움을 시작했을 때 그때 촛불 전국이었고 제가 촛불 현장 중계를 위해서 중계차를 타고 시청 광장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 YTN 후배들이 유인물을 들고 시민들에게 YTN의 소식을 전하면서 성원해달라, 꼭 자유민주 언론을 만들겠다 약속하는 모습 봤고 그때 몇몇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모습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해서 아픈 손가락 같이 늘 남아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때 저도 언론 자유화 운동에 뛰어다니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서서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인데 YTN 후배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굳어진 껍질들을 깨면서 다시 분발하게 된 계기도 됐고 어떻게 보면 또 고마운 그런 인연도 있죠. 네, 지금 YTN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고 지금도 변화 중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변상욱 앵커께서 뉴스가 있는 저녁이란 프로그램으로 또 저희 변화에 같이 합류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의 YTN 뉴스와 좀 다르다고 기사가 나가고 있던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에 열심히 진정성을 다해서 취재하던 YTN 뉴스하고 다를 것은 없는데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언론의 육하원칙 얘기하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인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하나 더 붙는 뉴스를 이제 만들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앵커와 앵커가 뉴스 시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일은 많지 않은데 뉴스 아이템을 두고 기자의 리포트를 두고 앵커와 앵커가 코멘트를 붙여가면서 의견을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기자와 PD가 아주 콜라보를 끈끈하게 이뤄나간다거나 그래서 저도 기획 회의부터 취재, 제작, 기사 작성까지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보도 좀 특이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자와 PD도 콜라보를 한다고 하던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콜라보인 건가요? 협업인가요? 결국 기자는 취재를 하고 작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PD가 뭔가 이제 기획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입히고 하는 과정인데 이것들이 서로 남의 일 나의 일
구분되지 않고요. 모두가 뛰어들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 단계부터 기사를 작성하고 거기에 어떤 그림을 입힐 건가에 대해서 서로 많은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놓고 저도 뭐 기자 PD들을 다 만나가면서 아침부터 그냥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매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콘텐츠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예. 혹시 생각하시는 뉴스 소비자가 원하는 저널리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에서. 지금 시대 뉴스 소비자가 원하는 저널리즘은 역시 수많은 정보들이 워낙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 그다음에 통찰력 있는 해석, 그다음에 제일 역시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그래서 뭘 어쩌라고 하는 대안과 해결책의 제시, 이것들이 버무려진 뭔가 무게 있는 좀 진득한 뉴스들을 원하는데 사실은 짧고 단조로운 뉴스들만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앞으로 보도 채널에서 이제 앵커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실 텐데 앞서 뭐 주관적인 앵커로서 의견도 담으실 거라고 얘기하셨고 이른바 스토리텔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보도 채널에서의 YTN에서의 앵커로서 변상욱 앵커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냥 기초부터 착실히 다시 연습하고 있습니다. 뭐 호흡, 발성 이런 것부터 연습을 하고 그동안 입도 많이 굳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연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한 좀 많은 것들을 보고 간추려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뉴스들을 다 읽고 댓글들을 꼼꼼히 다 살피면서 청취자, 시청자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 임무인 것 같고 그걸 이제 후배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직접 후배들과 같이 좀 현업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섭외도 직접 하시나요? 섭외도 직접 하고 전화도 요새 열심히 손가락이 아프도록 걸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마음속에 담아두신 뭐 섭외 1순위가 있습니까? 이런 말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꼭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지금도 기회거든요. BTS. 방탄소년단. 화면 보고 계시면 이번에는 좀 바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BTS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에 나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BTS의 화답도 기다리겠고요. 또 뭐 변상욱 앵커의 어떤 저녁 있는 삶은 당분간 좀 멈추겠지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뉴스가 있는 저녁이 여러분의 좀 저녁을 책임져 주시길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상욱 앵커 만나봤습니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전까지 처벌 조항은 한시적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현재 낙태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해서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낙태죄에 대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리적으로는 개정 전까지 지금의 낙태죄로 기소와 처벌이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사실상 위헌 판단을 내린 만큼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현재 낙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전국에 8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기소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도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각 재판부는 재판을 보류하거나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법 개정 전까지 처벌 조항이 유효하다고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현행법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9년 헌재가 야간 5개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하급심 유무죄 판결이 엇갈려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미 낙태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심이 가능한지부터 각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위헌 결정이 난 사건이 이전에 합헌으로 결정받은 적 있다면 그 결정 다음 날로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헌재의 합헌 판단과 이번 헌법 불합치 판단의 대상이 조금씩 달라 사건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한 시점과 대상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나오기까지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낙태죄 폐지 절차로 앞으로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임신 2집 2주까지를 낙태 기준으로 언급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제한 없이 모든 결정권을 여성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태죄는 늦어도 내년 말에 폐지되고 국회는 그때까지 관련 법 조항을 고쳐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여성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그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결정권을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임신 중지의 보장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 조건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히려 필요한 것은 양육의 전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보장 체계와 성평등의 조건을 만드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낙태와 피임도 보험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유산 유도약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낙태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련이들이 안전한 임신 중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뒤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신 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단체들은 관련 논의가 광범위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며칠 후면 5주기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광화문 광장을 지킨 세월호 천막이 떠난 자리에 추모 시설이 문을 열었는데요. 세월호 희생자들이 이름과 사진, 추모 작품 등을 통해 우리 기억 속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에서 쓰러져간 꽃다운 아이들.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선생님과 어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영정 대신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사 1년 전 떠난 봄 수련회. 끔찍한 일을 전혀 예감하지 못한 아이들의 발랄한 모습과 그립고 그리운 아이를 향해 슬픔을 꾹꾹 눌러 쓴 엄마의 애절한 그림 하나,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놓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이 저한테 전해진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호를 왜곡하고 지우려는 그런 자들에게 시민들의 뜻을 알리는 엄중한 선포를 할 것입니다. 떠난 이를 다시 만져보고 싶은 유가족의 비원을 담은 조명작품부터 그날의 기억과 기억을 담은 오늘, 내일의 약속을 함축한 영상과 각종 전시물도 마련됐습니다. 아픔의 기억을 넘어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재난과 그런 부실한 국가가 없도록 다짐하는 참석자들은 약속의 손도장 찍기를 통해 안전사회를 향한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빈소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조문했습니다. 조 회장의 장례는 한진그룹장으로 오늘부터 닷새 동안 치러지고 발인은 16일입니다. 네,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 씨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전부 사실과 다르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장 차림을 한 배우 최민수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겁니다. 취재진 앞에서도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제가
저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다른 차를 앞질렀다 급정거해 위협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당시 상대방이 접촉사고를 내고도 그냥 달아나 붙잡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욕설 섞인 말이 오간 건 맞지만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 쫓아가 진로를 방해하고 모욕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맞섰습니다. 피해자 측 역시 애초에 접촉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최 씨가 보복운전을 하고 몸짓과 영어를 섞어 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최 씨의 동승자와 피해 당사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가릴 예정입니다. 첫 재판을 마친 최 씨는 당시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해 법정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정에는 부인 강주은 씨가 동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와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시민단체인 자유연대가 손 대표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마포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후 사고 발생지 관할인 과천서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와 함께 피해자로 지목된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손 대표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성에 이어서 부산에서 또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을 강화하긴 했지만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20대 여성이 개 2마리와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2마리 가운데 덩치가 큰 1마리가 달려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밖에 있던 남성을 공격합니다. 여성이 뒤늦게 목줄을 당겼지만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딱 쓰러졌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분은 당황해서 있고 5분 동안 제가 바닥에 엎드려서 CCTV를 보면 개를 향한 어떤 위협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승강기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뒤로 물러섰는데 개가 곧바로 달려들었습니다. 남성을 문 개는 올드 잉글리시 쉽독, 길이 1m에 몸무게가 45kg이나 나가는 큰 개지만 최근 강화된 동물보호법에서도 맹견으로 분류된 종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출할 때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은 하지만 개 주인의 안전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람에 따라 공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길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m 이상 길이가 느슨해져 있었으니 그게 위반이라고. 개에 물려 119 도움을 받은 사람은 매년 2천여 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몸 높이 40cm 이상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으로 정하도록 법을 고치려 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대로 규정이 느슨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소형어선 엔진만 골라서 훔친 30대 동갑내기들이 붙잡혔습니다. 엔진을 뜯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다는 걸 악용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차량 한 대가 선착장으로 들어갑니다. 소형 어선에 달린 엔진을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업줄이 30마력짜리 엔진. 31살 동갑내기 일당 셋이 자주 다녀갔다는 폐가를 수색하자 방 안에서 훔친 엔진들이 발견됩니다. 지난달 초부터 범행을 시작했는데 한 달 새 엔진을 10개나 훔쳤습니다. 이들은 CCTV가 없는 선착장에서 엔진을 뜯어가기 쉬운 작은 어선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간단한 공구로 어선 엔진을 떼어내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어선이 표적이었습니다. 며칠간에 걸쳐서 선박의 관리가 소홀하고 그 선박을 이용하는 선주들이나 선장이 오지 않는 그런 방치된
선박이나 관리가 소홀한 선박을 주로 이용하였고 범행을 숨기려고 엔진을 뗀 어선을 바다로 떠내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업체를 수소문한 뒤 수백만 원 하는 엔진을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제가 생활고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생활비에 충당했습니까? 예. 피해자들은 대부분 작은 배로 생계를 이어가던 영세 어민이었습니다. 당장 바다를 나갈 수 없어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빨리 이제 내저 허가 내가지고 낚시라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실어 가버려 놓게 뭐 어쩔 수 없지요. 경찰은 비슷한 전과가 있는 2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지난해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창강 김태경 선생이 임시정부를 대신해 중국 정부에 보낸 진정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100년 전 암울한 처지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는 임시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강 김태경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중국 정부에 보낸 진정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당한 것이 청일전쟁 패배 때문이라는 강한 질책과 함께 중국과 긴밀한 관계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조목조목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일제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태경 선생이 임시정부를 대신해 작성한 진정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생의 사진과 친필 자료 등 원본 100여 점이 후손을 통해 독립기념관에 전달됐습니다. 창강 선생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제 부고문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이제 창강 선생님의 그런 이제 행적들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자료로서 이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문장가로만 알려져 오다 지난해에서야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일산의학 바로 직전에 중국으로 건너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의 일대기와 일제 침략 역사 등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문장보국이라고 하는 형태, 총칼을 들지 않은 그 투쟁도 적극적으로 독립투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학계의 합의가 있어서 서운을 하게 됐습니다. 후손들은 기증한 자료를 통해 선생의 독립의지와 정신이 잘 전해지길 희망했습니다. 후학들의 연구 자료가 되고 독립 이념에 대한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은 기증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기증하게 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이번에 기증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전시와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미니 앨범으로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세계 무대를 훨훨 날아다녔던 방탄소년단, 이번에는 어떤 돌풍을 일으킬까요? 박석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미니 앨범 매보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펼쳤던 러브 유얼셀프 시리즈에 이어 8개월 만에 새로운 연작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비롯해 리더 RM의 솔로곡, 인트로 페르소나 등 모두 7곡이 수록됐습니다. 빌보드를 휩쓴 팝 가수 할씨와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에드시런까지 참여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등 전작과 마찬가지로 팬들에게 전하는 솔직한 내면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반응은 벌써 뜨겁습니다. 예약 판매 첫날부터 한 달 넘게 북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했고 선주문량은 300만여 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날아간 방탄소년단은 현지 홍보를 마치고 돌아와 오는 17일 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이어 다음 달 미국과 브라질, 영국 등 세계 8개 지역에서 러브 유얼셀프 스피크 유얼셀프 스타디움 투어로 팬들을 만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각종 신기록을 세운 방탄소년단. 새 앨범과 함께 글로벌 무대를 향한 끝없는 질주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인천 서창동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럭이 전복되면서 운전자 52살 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를 몰고 금은방에 들어간 뒤 귀금속을 털어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전북 군산에서 용의자 A씨가 차를 몰고 금은방으로 돌진해 출입문 셔터와 유리창을 파손했습니다. A씨는 금은방에 들어가 목걸이와 반지, 팔찌 등 귀금속 4,6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동일 수법 조회를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절 부산 일본 영사관 근처에 임시로 놓인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부산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기습 철거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6시 10분쯤 공무원 50여 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노동자상을 트럭에 실어 철거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와 부산동구청은 노동자상 설치에 합의했지만 부산시는 정부 방침을 이유로 철거를 예고했습니다. 부산시는 불법 조형물인데다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일을 우리 정부가 완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3단계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거 대형 산불인데 11시 11분에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화면을 보여달라 요구하죠.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예. VIP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VIP께서 뭐 영상 이거 말고 저기 좋아한다. 전혀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좋아합니다란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VIP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녹취록상에는 VIP가 등장을 하죠. 아, 그거 좀 따가지고 보고 좀 하라고 하니까 그거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좀 해가지고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대통령이라고 확인됐어요? 속기록 뽑아줘야 돼. 도저히 이거 안 됩니다. 저 진행 못. 그리고 말을 몇 달로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질의하셨잖아요.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잘 좀 계세요.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다른 외국 날조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정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김광진 위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자진 사퇴가 될 때까지는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는 회의 속에 안 한다고 기자회견 했는데요. 말도 안 되죠. 자기 주장 관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우리 말하는 거 딱 하나예요. 우리 애들한테 너네 왜 죽었는지 알려주고 싶다고요.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나. 그래서 차분하게 정쟁으로 하지 말고 원인 규명하자. 이게 제 원칙이고 우리 유가족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파란색 트랙터가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 무상 임대 기대. 트랙터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YTN으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진으로 여기선 이번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트랙터 등을 대여해 준다고 전하셨습니다. 현재 당국에서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트랙터를 5월 말까지 대여할 계획이고 또 가을엔 콤바인도 무상 대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겠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겠다, 십시일반의 마음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 불씨는 꺼졌지만 아픈 이웃에 대한 고운 마음씨는 퍼지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을 텐데요.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아침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 낮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휴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곳곳에 벼락이 치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에는 아침과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른 시간 나가시거나 늦은 시간 귀가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9도, 광주 18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따뜻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편성 개편으로 뉴스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평일 오후 4시에서 6시 반까지 시청자 여러분을 만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